안녕하세요. 시사일본연구소의 최인환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근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초고령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 좀 해보고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넣어서 여러분들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많은데 일본에 대해서 오늘은 일본의 초고령 사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면 전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초고령 사회인데요. 일본은 지금 30%를 넘어섰습니다. 한동안은 일본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기업이나 학계나 또 뭐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다시 초고령 사회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그 최근 사례, 특히 일본에서는 올 들어서 2025년 문제가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은 그 200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올해가 벌써 20년이 지났죠. 이래서 노인 간병 시장이 3조 6천억 엔에서 11조 5천억 엔으로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러한 고령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유료 노인원과 데이 서비스 센터도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인 간병 시장이 지속적으로 20년 이상 성장하면서 최근에는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져서 생존 경쟁도 본격화되는 시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 사회의 최대 이슈는 2025년 문제입니다. 고령자들이 넘쳐나고 16년째 인구 감소와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젊은 노동 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 고령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또한 이에 따라서 의료 및 간병비 급증으로 가정과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이러한 현상을 일본에서는 2025년 문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25년 문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고령자 하면 65세 이상인데 일본에서는 이걸 조금 더 세분화 시켜갖고 정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주목할 만한 상황은 이 정기 고령자가 약 1,500만 명, 후기 고령자가 2,200만 명의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후기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 케어를 해야 되는 이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노인을 돌본다든지 또는 간병을 해야 되는 어떤 인력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이를 위한 뭐 치료비라든지 정부의 보험료라든지 이런 관련한 정부 재정 투입이 급증하게 늘어나고 또 더불어서 당연히 당사자인 고령자나 가정 차원에서도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2025년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35년 전부터 이제 일본 담당 기자를 시작으로 최근 요 중소기업인 민간 외국어 기관에 와서 일본 테마 여행과 이제 강연 등 이제 콘텐츠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그 일본의 시니어 관련 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자주 뭐 콘텐츠 문의가 온다든지 함께 일본의 관련 시설을 탐방하고 싶다든지 이런 제안이 많이 와서 지난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 노인복지학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나 연구자분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요양원이라든지 주야간 보호센터,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데요. 이 주야간 보호센터의 그 최고 경영자분들 그리고 미래에서 실버 산업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갖고 투자하고 싶은 벤처 투자 업계 또는 이제 건설 회사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실버 산업 현장을 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고령자들 거주 시설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흔히 우리나라 실버타운에 해당하는 시설이 유료
노인홈하고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류가 되고 있는데, 약간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이 훨씬 더 늦게 이제 나타났는데, 유료 노인홈인 경우에는 한 1950년대부터 일본에서 도입이 됐고요. 이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은 2011년부터 국토교통성 주도로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위한 거냐면, 이제 노후에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고령자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자는 게 기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자 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에게는 이 관리자 측에서 매일 안부 확인과 생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 또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흔히 이제 노인 유치원이나 데이케어 센터라고 불리는 시설인데요. 그 일본에서는 데이 서비스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실버 산업계에서 이 데이 서비스 센터 업계에서 가장 올 들어서 주목되는 현상은, 운영업체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령자 주거 시설과 함께 그 건물 시설 내에 데이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제가 한 3차례 방문한 것 중에서 특히 이제 데이케어 서비스 센터도 여러 차례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지난달 일본 도쿄의 방문 사례를 좀 생생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쿄 시내에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본 지역은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스미다구에 위치한 스마일 매종 히키후네라는 곳이었는데요. 월 평균 사용료 개념으로 보면은 임대료라고 볼 수 있겠죠. 한 14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서 일본의 그 정년 퇴직하고 나신 분들이 노후 연금으로 받는 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 시설은 노후 연금만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특징은 그 히키후네라는 전철역이 있었는데, 전철역에서 도보로 한 2분 거리에 위치해서 아주 접근성이 좋았고요. 1층 현관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거주자 시설이라서 조용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1층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니까 한 10여 명의 그 노인분들이 붓글씨라든지 꽃꽂이를 하면서 아주 즐겁게 뭔가 배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마일 매종에서 운영하는 데이 서비스 센터인 매종이라는 브랜드였는데요. 시설의 1층에는 이 데이 케어 서비스 센터가 있었고, 요 위에 2층에서 4층까지가 고령자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고령자 주택, 데이 서비스 센터, 또 이 건물 안에 방문 요양보호사 파견센터까지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설 안에서 3가지 수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 비용은 적게 들고 수익성은 높은 그런 고효율 구조라고 합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라이유 콘사이드 서비스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가토 히로시 대표를 만나봤는데요. 이분 설명이, 1층에는 인근 지역에서 그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데이케어 서비스 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 뭐 등하교를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고, 2층에서 4층까지는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수익성이 좋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는 이 시설 관련해서 거주자들은 좀 먼 곳에서 오시는 분도 많은데, 1층에서 그 데이 서비스 센터를 매일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갔고, 최근 거주시설 입주에 대한 문의가 아주 여기저기서 많이 와서 거주율 100%를 달성하고 있다고 아주 자랑을 했었습니다. 미나미 아오야마라는 곳인데요. 아마 일본 여행 자주 가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이제 관광 차원에서 가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남동이나 청담동 또는 청국동의 고급 빌라촌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번에 가본 이 프레상 룩스라는 곳은
우리나라 실버타운과 유사하긴 한데 거주자의 그런 그 몸 상태라든지 질병 상태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는 당연히 매일 해주는 거고, 요양 그 서비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단계인 임종 서비스까지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까지를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고급 유료홈의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일본에서는 이 유료 노인홈 관련해서 가이고형, 우리나라는 흔히 이제 노인 돌봄이라 그러죠. 노인 돌봄형, 주택형, 건강형 세 종류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 갔다 온 프레상 룩스 미나미 아오야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올해로 이제 개업 아직 3년이 안 된 아주 최신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최신식 고급 유료 노인홈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시설인데, 이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가 케어 21그룹이라고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 회사입니다. 세 가지 브랜드를 운영을 해요. 근데 여기 요번에 갔다 온 프레상 룩스는 그 세 가지 그레이드 중에서 최상급 브랜드, 즉 이제 사용료가 가장 비싼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오후 2시쯤 약속을 했는데, 방문 약속을 저희가 좀 궁금해 갖고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그 동네를 미리 한번 다 둘러봤어요, 여기저기. 처음에는 그 동네를 가보니까 여기에 무슨 노인홈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디 저기 뭐 성북동이나 한남동에 대사관 저기 동네에 지나는 것처럼 아주 고급 빌라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고급 유료 노인홈이 있구나라고 한번 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까 월 이용료가 최고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자칫 이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실버타운도 기본적으로 사용료 개념은 보증금 플러스 월 이용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우리나라에서도 비싼 게 단순 계산하면 월 지금 아마 600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 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또 최고급 시설은 보증금이 뭐 2억, 3억, 5억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보증금을 내면 월 이용료가 한 300만 원 정도로 떨어지고 이런 시설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이 우리나라하고 달리 전세나 보증금 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월 그냥 단순 계산해서 100만 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을 내는 거고요. 보증금은 없고, 대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3달치 정도를 보증금 성격으로 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 입주하려면 한 200에서 300만 엔 정도, 3달치 정도를 미리 선입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월 100만 엔 정도씩 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설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매 층마다 제일 층에 이제 마지막 층에는 이제 너서리 룸이라고 해서 간호실이 있고, 물어보니까 8시간 근무로 해서 간호사 선생들이 상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고 이제 입주자분들의 그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하는 그런 리빙룸을 방문을 해봤더니, 입주자분들이 평균 연령이 보통 한 80세에서 95세 정도였는데, 한 분이 이동을 할 때마다 좀 한 서너 발걸음 뒤쪽에 직원이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면서 따라다녀요. 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입주자 한 분당 직원 배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한 입주자 2분당 한 사람 정도의 직원이 관리를 해서 거의 직원을 풀로 이제 서비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워낙 이제 당연히 이 시설이 고급 시설이니까 뭐 전용 그 서비스 공간이 파티룸도 있고, 운동 시설도 있고, 뭐 목욕실, 뭐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그 고령자 입주자의 가족들이 방문을 하면 함께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티룸도 따로 있고, 특히 또 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도 있어갖고, 이렇게 창문 너머로 봤더니 뭐 시가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시설도 있었고요. 근데 뭐 이것저것을 보면서 특히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식당이었어요. 식당을 들여다봤더니 뭐 이건 진짜 웬만한 최고급 호텔의 식당보다도 더 고급스럽게 잘 그 이제 일단 공간 배치라든지 인테리어가 돼 있었고, 더 재밌는 거는 이 회사는 최고의 식사를 그 고령자들한테 제공한다라는 걸 컨셉을 내세우기 때문에, 정통적인 일본에서는 이제 와쇼쿠라 그러죠. 일본 정식이라든지 또는 서양식 요리라든지 뭐 중국식 요리라든지 각종 그 요리를 셰프를 직접 고용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최고급
식사 제공이 이 시설의 가장 큰 이제 내세우는 장점이었고요.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고령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서 이건 주변에서 정말 도쿄에서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설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최근 한 2년 사이에 거의 이 시설하고 가까운 그 바운더리 내에 경쟁업소들이 몇 군데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설에 그 관리하신 분 입장이 초기에 오픈했을 때는 거의 독점적으로 100% 입주율을 지켰는데 최근에는 비슷한 사용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더 최신 시설이 생겨나서 이 고급 시설 유료 노인홈 사이에서도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쿄에서 재력이 가장 좋은, 적어도 월 이용료 1,0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초부유층들은 특히 멀리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도쿄 시내 중심에 있는 고가의 유료 노인홈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에서는 데이 서비스 센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데이 케어 센터라고 불리는데, 원래 이제 요거는 정식 그 관련 노인복지학계나 업계에서는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에 가면은 이제 건강 관리도 하고 사람들 운동도 좀 시켜주고 아니면 고령자 분들끼리 좀 담소하게 얘기를 하면서 낮 시간을 보내고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데이케어 서비스 센터에 민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한 게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 2000년 초반 이후라서 한 20년 정도, 25년 지나면서 그 시설이 2만 개에서 최근 한 1, 2년 전에는 한 4만 4천 개로 2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령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도 증가했겠지만 그 업체들끼리의 경쟁도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데이 서비스 센터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이제 라스베가스형이라는 이제 뭐 브랜드명도 있는데, 주로 고령자분들, 이제 남자 고령자분들 노인들이 많이 가신다고 해요. 가서 뭐 오락을 하는 거 있죠. 뭐 마작이라든지 뭐 고스톱이라든지 장기 바둑이라든지 이런 오락을 하는 데이 서비스 센터. 그러고 또는 이제 테마형 이제 데이 서비스 센터는 뭐냐면 주로 이거는 여성 노인분들이 많이 가신다고 그래요. 가셔갖고 카페형으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맛집형으로 돼 있다든지 해서 주로 식사나 차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컨셉. 또는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게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일본 분들은 75세 전까지는 거의 노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적어도 75세 이후 후기 고령자에 진입하고 나서도 거의 뭐 한 78세, 80세 돼야지 이제 진짜 노인에 들어가는데, 이분들 정도도 건강 수명이 높아져 갖고 당연히 한 75세에서 90세 되는 분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데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막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컨셉의 데이 서비스 센터를 건강 증진형이라고 하는데, 최근 가장 숫자도 많이 늘고 고령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 건강 증진형 데이 서비스 센터라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일본의 건강 증진형 데이 서비스 센터 중에서 가장 최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폴라리스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하네다 히키나카라는 그 지역명이죠.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이곳은 주식회사 폴라리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급성장을 하면서 100억 원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범 점포로 규모가 가장 큰 곳이었어요. 약 400제곱미터 정도 해당하는 엄청 큰 시설이었는데,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2층 시설에 직접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 보니까 거의 뭐 길이가 한 50m 이상이 돼 보여요. 그래서 벽면을 따라서 소위 우리가 이제 흔히 헬스센터에서 볼 수 있는 러닝머신 있죠? 러닝머신이 벽면을 따라서 한 10여 개 이상이 쫙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러닝머신이 일반 우리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중장년층들이 그 몸 가꾸기를 위한 헬스센터의 러닝머신하고는 재질이 조금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넘어지거나 부딪혀도 크게 몸이 다치지 않게 좀 부드러운 소재의 플라스틱 중심으로 했다든지 그런 게 좀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쭉 시설을 한 데를 들어가 봤더니 한 두세 분 정도는 그 러닝머신에 올라가셔갖고 그 안전장치로 어깨에다가 줄을 천장에서 내려져 있는 줄을 어깨에 걸고 이렇게 걷다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런 시설을 한 다음에 러닝머신을 하고 있고, 또 가운데 공간에서는 그 고령자 한 10여 분이 막 이렇게 이제 도수 건강 체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운동하면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은 좀 이제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몸풀기 동작을 그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충분히 사전 운동을 좀 시킨 다음에 러닝머신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뭐 저출산이 이제 심각해진 게 벌써 20-30년 됐고, 인구 감소도 이제 작년까지 16년 연속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젊은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좀 이 노인 돌봄이나 간병 업무는 굉장히 좀 험하고 정신 멘탈도 힘든 업무거든요. 그래서 젊은 인력들이 부족해서 가장 힘든 게 이제 젊은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월 한 30에서 50만 엔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 유료 노인홈 모리노 이야시 하우스라는 곳을 방문을 해봤어요. 근데 이곳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그 로봇이 직접 활용되고 있는 걸 보고 아주 저희와 이용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모리노 이야시 하우스는 총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2층에서 5층까지가 이제 고령자들의 입주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이제 안내를 받아서 그 5층에 올라가자 고령자 한 7, 8분들이 그 이제 공용 공간인데 리빙룸이라고 일본에서는 시설로 얘기하던데, 라운지 같은데 모여셔갖고 담소도 하시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설에 근무하는 이제 가이고 복지사, 일본에서는 가이고 복지사고 우리는 이제 요양보호사인데, 저보고 그 책상 위에 있는 로봇을 가리키면서 말을 걸어보라고 직접 그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그 로봇 보고 물어봤어요. 그 로봇 이름이 파파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파짱 오겐키 데스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로봇이 바로 저를 보고 쿄와 카라다노 조시가 이 데스요?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시설을 함께 방문했던 한 10분의 사람들이 어머, 이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고 외국 사람이 와서 말을 거는데도 바로 반응을 하지 해서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양보호사가 이제 로봇에게 다시 한번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을, 이 로봇이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현을 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로봇한테 우리 앞에 있는 이 손님 방문자들한테 체조, 건강 체조를 한번 시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로봇이 갑자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강 체조 있죠? 도수 체조, 국민 건강 체조 같은 거를 한 3분에 걸쳐서 준비 단계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저는 이건 뭐 너무 순서도 좋은데다가 크기는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목부터 팔목, 허리, 관절, 무릎까지 정말 360도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해갖고 사실은 관절 동작까지 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설명이 그 조금 전에 이렇게 앞에 앉아서 지금 담소를 하고 계시는 고령자분들을 살짝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로봇이 매일 아침 체조 시간이 시작되면 저분들 앞에서 건강 체조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노인분들이 재미있게 따라합니다라고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여기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는 각종 요양시설에 로봇이 실용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정도로 로봇의 성능이 벌써 우수한지는 정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시설을 보고 나서 그 간병 전문가들이나 그 학계 전문가분들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그 고령자 주택이라든지 고령자 돌봄 시설에는 로봇이 많이 등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설을 보고 나서 귀국하기 전에 로봇 관련한 이런 조금 더 세심한 정보를 볼 수 있을까 해서 도쿄의 최고 큰 서점들 몇 권은 또 살펴봤어요. 그곳에서 아주 좋은 책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짝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일본의 미래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2030년에서 2050년까지 일본의 미래 예측을 한 책인데, 여기가 딱 4월 달에 바로 나온 책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페이지에 이렇게 로봇이 자세히 있어요. 그래갖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보니까 오는 2050년까지는 일본에서는 1가구 1로봇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각 가정에 배치돼서 특히 노인 돌봄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각 가정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게 돼 있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마 우리나라의 정부나 대학에서 좀 참고가 될 만한데, 지금 이 프로젝트를 일본 정부하고 와세다 대학이 에어렉이라고 공동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연구 업무 착수한 지는 몇 년이 됐는데 이 정부하고 대학에서 공동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오는 2050년까지는 노인 돌봄하고 질병 진료, 치료 업무까지를 그 각 가정에 배치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서비스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일본보다 처음에는 한 6, 70년 늦어졌다가 최근에 20, 30년까지 따라왔다가 한 5년, 10년 전부터는 IT라든지 이 디지털이라든지 이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이런 데서는 우리가 지금 앞서고 있는 이제 분야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이 초고령 사회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20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일본이 200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올해가 이제 한 30% 돌파했고, 우리는 2025년에 전 인구에서 고령자 비중이 20%를 돌파해서 딱 20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지나온 일본의 한 2000년부터 2005년 그리고 2025년까지 최근 2020에서 한 25년 사이를 보면 특히 이 실버 산업에서 일본에 어떤 시장이 생겨났고 어떤 새로운 업체들이 출현했고 그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들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갖고 상장회사까지 성장했는지를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일본의 시장하고 우리나라의 시장 또는 어떤 업계가 똑같이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큰 이 인구 구조의 변화 또는 실버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는 커다란 트렌드에서는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최근 한 25년 사이에 특히 일본의 실버 산업에서의 변화 과정을 잘 주의해서 워치해 보면 우리나라 그런 관련 지금 기업이나 새로 또 도전하려는 벤처 기업들한테 좋은 사업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최근에 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분도 많은데, 특히 이 실버 시장만큼은 우리나라의 그 저성장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미래 시장에 관심을 갖고 빨리 도전하고 잘 비즈니스 찬스를 포착한 그런 새로운 기업들은 새로운 대기업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인환이었습니다.